안녕하세요. 믿음방패TV의 함용식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미국에서 한미 국방장관들 한미 안보협의회가 끝났잖아요. SCM 한미 안보협의회. 이제 그 이후에 주한미군은 과연 철수할 것인가, 그리고 전작권은 과연 이양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있으면은 며칠 후면은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열리는데, 그 중간선거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미 안보 협의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그 조건이 충족되면은 이양 시기를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작권이 이양되더라도 주한미군은 여전히 한반도에 주둔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도 글을 올렸지만,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뺄 생각은 없다. 그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한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황장수 소장의 그 유튜브에 나온 그 방송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건데, 저도 그분의 의견에 공감을 했어요. 황장수 소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황장수 소장님은 그 미국이 전작권을 이양할 생각이 없다. 일단은 요번에 조건이 충족되면은 그때 이양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양하겠다, 이런 문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장수 소장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전작권을 이양할 생각은 없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은 지금 전작권을 이양하겠다 하는 이런 논의들이 다시 취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예전에 노무현 때 그때 전작권을 2012년까지 이양한다, 요렇게 서로 2012년? 뭐 2012년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2015년으로 연기가 됐고, 그것이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무기한 연기가 됐잖아요. 한국군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면은 그때 가서 뭐 전작권 이양이든 뭐 뭐든 그때 가서 논의하자, 이렇게 사실상 무제한으로 연기가 된 거거든요. 무기한으로. 그러니 이번에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협정을 맺어놓고, 정권이 바뀌면은 어차피 또 뭐 전작권 이양하겠다, 환수 받겠다, 이런 논의가 또다시 없어질 것이다. 미군은 그런 의도로 요번에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한 것이다. 그런 의도로, 전작권을 사실상은 이양할 생각이 없는 의도로. 저도 처음에는 황장수 소장님의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생각을 해보니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다른 분들 그 군사 외교, 뭐 국제 외교, 이런 전문가분들의,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다른 분들은 미군이 정말로 전작권을 이양할 생각이 있다. 그래서 미군의 의도는 뭐냐면은 전작권을 이양을 함으로써 한국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지더라도 미국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방어해줄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뺄 생각은 없다. 그건 확실해요. 그건 확실한데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은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고 결심을 했을 때 그때에는 이제 더 이상 주한미군 혹은 한미연합군을 주공으로 쓰지 않겠다. 한미연합군 위주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미일연합군으로 북한을 공격하겠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결심을 할 경우에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수개월 동안 지난 반년 이상 미국하고 일본하고 너무 가까워졌어요. 군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신인균 대표의 그 방송을 보니까 뭘 느꼈냐면요.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지금 키워주고 있는데 특히 일본의 해병대를 지금 키워주고 있구나. 그거를 너무나 제가 강하게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11월 말 되면은, 요번 달 말 되면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킨솔드라고 하는 예리한 칼? 예리한 검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물론 이제 완전 전면전 훈련인데 그 중에서도 그 상륙 훈련인 거예요. 해병대 상륙 훈련. 이거를 이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미군이 일본군을 데리고 일본군이 한 반년 전에 해병대를 창설했는데 그 해병대를 데리고 계속 지금 미국에서도 훈련하고 필리핀에서도 훈련하고 뭐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판이 이제 11월 말에 열릴 킨솔드라고 하는 그 훈련에서 일본 해병대를 완성시키기 위한 완성판 훈련인 거예요. 이번 훈련이 11월 말에 열릴 훈련이 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와스프급 해병대 수송함 경항모 그리고 수백 개의 항공기들이 동원이 되고 일본은 해병대 수송함 오오스미급이라고 하는 해병대 수송함 거의 와스프급에 맞먹는 그런 수송함을 동원하고 또 헬기 항모 전단을 동원하고 총 40여 척의 군함을 동원해서 상륙훈련, 전면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일본 해병대를 정예 해병대로 만들어주는 완성판 훈련인 거예요. 미국 일본의 군사가
군사적 연합, 하여튼 군사적 서로 간의 결합이 너무 끈끈하다. 너무 끈끈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에 SCM에서 미국이 한국에 뭐 조건이 충족되면은 그때 전자권을 이양한다. 조건이 충족되면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미국이 정말 한국에 전자권을 이양할 생각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전자권을 정말 이양할 의향이 있구나. 대신에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빼고 싶지는 않다. 또 그 마음도 있는 거예요, 미국은. 왜냐면은 지금 중국을 굴복시키기 위한 아주 경제 전면전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라는 이 전략적 요충지가 너무 아깝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빼는 거는 싫고, 그거는 너무 부담이 되고, 아깝고, 그러나 전자권은 너네가 그렇게 원하면 이양해 줄 의향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미군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권 가져가. 미래사령부라고 하잖아요. 미래사령부 생기면은 너네가 사령관 해. 우리가 부사령관 해줄게. 대신에 뭡니까? 대신에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은 예전처럼 만약에 김정은이 먼저 남침을 할 경우에 예전처럼 우리가 너네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줄 의무는 이제 없지 않겠니?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경우에 이제 한미연합군 싫다. 너네 우리가 그렇게 싫으면은 우리도 너네랑 같이 북한 공격 안 해. 이거예요. 우리 일본하고 공격할 거야. 이겁니다. 이거. 미국이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 계속 지난 한 1년 가까이 계속 어떤 군사적 훈련 그런 스케줄들을 이 목적에 두고 이 목적을 향해서 지금까지 계속 발전시켜 왔던 거예요. 훈련시켜 오고 일본을 준비시켜 오고 그 지난 한 반년 동안 벌어져 왔던 상황들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 미국이 정말 한국군에게 전자권을 한국이 정말 원하면은 전자권을 이양할 생각이 정말 있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역사가 흘러가기를 미일 연합군이 북한을 공격하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역사가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미일 연합군이 북한을 먼저 공격하기 전에 김정은이 먼저 남침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정은이 궁지에 몰리면 먼저 남침을 일으킬 것이다. 왜냐면은 지금 휴전선 쪽에 군사분계선 쪽에 방어력이 다 무너지고 있으니 한 2주 됐습니까 이제? JSA 거기 그 지뢰들 다 제거했죠? 그리고 뭐 몇 개월 전부터 벌써 진행되고 있는 건데 대전차 방호물 그거 다 철거하고 있고 GP에서 경계 초소들 다 빼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9월 달에 9.19 평양 합의서 남북 군사 합의서가 거기서 맺어져가지고 지금 벌써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 분계선
20km, 40km 안쪽에서는 항공기를 띄울 수 없는 그런 군사 합의를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사 분계선, 휴전선 쪽에 방어력이 또 정찰력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김정은이 여차하면은 정말 궁지에 몰리면은 자기네가 먼저 미국에 얻어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김정은이 먼저 남침할 수도 있겠다. 아마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킬 경우에 미국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안 해주겠죠. 야, 너네 전작권이 만약에 한국군에게 넘어왔을 때, 야, 너네가 전작권 다 가져갔잖아. 우리가 이제는 예전처럼 너네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줄 의무가 없어. 처음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면은 뭐 문재인 정권이 청와대에 계속 거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쫓겨나지.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아마 미국에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역사는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김정은 정권을 정리하는 쪽으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미국이 지금 아무리 미일 연합군으로 북한을 공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결국의 역사는 김정은이 먼저 남침을 일으키고 한국이 조금 고생하겠지만 뭐 많이 고생하겠죠. 피를 좀 흘리겠지만 결국에는 한미연합군 위주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고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역사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결국에는 흘러갈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근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쩌면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먼저 국지전 수준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시진핑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조용하죠. 트럼프가 뭐 관세 때리고 얼마 전에는 그 반도체 회사, 중국의 어떤 반도체 회사에 이제 미국의 그 전자 회사들이 그 전략적인 아주 핵심 부품들을 수출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런데도 시진핑이 조용히 가만히 있고. 왜 그러겠습니까? 시진핑이 왜 계속 조용히 있을까요? 물론 더 이상 이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다 떨어져 가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겠죠. 미국은 아직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500억 달러를 관세를 매기는 수단을 썼는데 아직도 그만큼이 더 남아있으니 2,500억에서 한 3,000억 달러 정도까지 더 제재할 수 있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으니 그런데 이제 중국은 그 맞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다 떨어져 간단 말입니다. 물론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시진핑이 조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며칠 후에 있을 미국의 중간선거, 그 중간선거 결과를 좀 보자는 겁니다. 이거죠. 트럼프야, 알았어. 저기 중간선거 결과 보고 좀 얘기하자. 이겁니다. 왜냐면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다 이겼을 경우에, 트럼프의 승리로 끝날 경우에, 그러면은 트럼프의 2020년 재선도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굽히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어떻게 더 계깁니까? 굽히는 쪽으로 아마 갈 겁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승리했을 경우에. 뭐 그렇게 되면은 아유 저기 트럼프 형님 그동안 좀 미안했고요. 미국의 요구를 웬만하면 다 들어줄 테니 이제 좀 그만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나오겠죠. 시진핑이 먼저 굽히고. 그러나 지금 대부분 예상되는 중간선거 향후 예상되는 방향은 상원은 물론 공화당이 상원은 계속 앞서겠지만 하원 쪽에서는 공화당이 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지지도 공화당, 민주당, 미국의 중간 선거 지지도 예상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하원에서 공화당이 질 경우에 크게 지던 아니면은 한두 석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던 그럴 경우에는 아마 시진핑이 좀 생각이 깊어질 겁니다. 좀 더 계기자는 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시진핑이 좀 더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려고 할 거예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2020년 재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트럼프의 레임덕이 오는지 그런 거를 이제 지켜볼 겁니다. 시진핑이. 그러면서 계속 계길 수 있는 데까지 계기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시진핑은. 웬만해서 트럼프에게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시진핑이 태자당파 쪽인데 시진핑이 그동안 정적들을 너무 많이 제거를 해온 거예요.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자기 적폐는 놔두고 남들의 적폐만. 우리나라에 누구하고 같죠? 그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정적을 그동안 제거해 왔기 때문에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웬만하면 굴복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웬만하면은. 시진핑이 제가 이제 과거 한 몇 년 전 뉴스가 기억이 나는데 시진핑 일가가 해외 자산 도피한 게 몇 천조라는 제가 기사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한 몇 천조, 3, 4천조, 4, 5천조, 그렇게, 물론 제가 그 기사 내용을 100% 다 믿지는 않는데, 왜냐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액수이기 때문에, 2, 3천조라는 게 말이 됩니까? 3, 4천조라는 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좀 넘는데, 1년 국가 예산이 430조? 450조 정도 됩니까? 일본이 아마 몇백 조 아니면 2천조 정도 될 거예요. 일본 정부의 국가 예산이. 근데 그만한 돈을 시진핑 일가가 해외에 자산 도피했다? 물론 100%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면 한 몇백 조라고만 쳐도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부패도 심하면서 남들을 다 깜빵에 놓고 처형시키기까지 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진핑이 웬만하면 트럼프에게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시진핑에게 굴복하고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굴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굴복하고 무릎 꿇으면은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고요. 이제 미국의 요구를 웬만하면 다 들어줄게요. 그 WTO 기준에 맞춰서 경제 개방하고 뭐 금융도 개방하고 뭐 그렇게 할게요. 뭐 이렇게 나온다면은 시진핑이 지금 권력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정적들에 의해서 끄집어 내려지죠. 야, 너 왜 괜히 트럼프하고 괜히 붙어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 관세만 얻어맞고 경제만 이렇게 무너지고 다 너 책임이야.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 그 헌법 바꾼 거 다시 수정해. 68세에서 나이 제한 그 상무위원 그 주석 그 나이 제한을 없애버렸잖아요. 너 그 자리에 너 다시 헌법 바꿔서 너 이제 내려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시진핑이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 꼴 안 당하려면은. 그러면은 시진핑이 끝까지 트럼프하고만 붙어보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을 때, 끝까지 개겨보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시진핑이 정말 일을 너무 크게 만들어버리고 정말 막판에까지 몰리지 않을까. 중국 경제가 거의 무너져 내려가는 그 상황까지 시진핑이 감수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재자들이 자기가 정치적인 위기에 몰렸을 때 쓰는 방법. 전쟁이죠, 전쟁. 전면전은 좀 너무 두려우니까 전면전 하면은 미국도 끼어들고 하니까 전면전은 아닐 것이고, 아마 센카쿠 열도 정도에서 일본하고 소규모 해상전을 터뜨리는 방향으로 아마 그런 수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북전쟁이 터지기 전에 시진핑이 정말 위기에 몰리다 보면은 한반도 전쟁이 터지기 전에 시진핑이 일본하고 먼저 소규모 전쟁을 일으키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요. 저는 상당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시진핑이 앞으로 만약에 이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뭐 작은 격차로 지든 크게 지든, 크게 진다면은 시진핑이 더 과감하게 트럼프하고 끝까지 끝장을 보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가 아슬아슬하게 다소 선전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질 경우에는 뭐 좀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개겨보려고 할 겁니다. 결국에는 시진핑이 중국의 경제가 무너져 가면서 정말 큰 위기에 몰렸을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일본하고 소규모 해상전을 이제 터트리는데, 그 전에 그렇다면은 그런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는 시진핑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아마도 센카쿠 열도에 대한 여론을 다시 한번 일으키지 않을까. 예전처럼. 예전에 센카쿠 열도는 중국 거다. 그 언론을 통해서 그 여론을 계속 이제 불을 지폈잖아요. 그런 일을 아마 시진핑이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밑밥을 깔아놓는 거죠. 소규모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일본도 한번 붙어보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중간선거 이후에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미국 말을 안 들으면은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돌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은 미국이 지금 한국 정부를 계속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전쯤에 미국의 재무차관이 한국 은행들을 다 그 전화로 소환해가지고 그 화상 통화를 해서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비건 재무부 그 차관보급이 와가지고 청와대 임종석을 만나고 뭐 윤건영을 만나고, 그리고 비건이 떠나면서 뭘 만들고 갔습니까?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고 갔잖아요. 한미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을 왜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동안 한국이 워낙에 미국하고 사전 협의 없이 막 저질러 버리니까 막 발표해 버리고, 우리 뭐 북한하고 철도 건설하겠다 막 저지르고 보잖아요. 발표해놓고 보잖아요. 뭐 금강산 관광 그 개성공단 다시 열겠다 막 그냥 발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산림 그 재건 사업 하겠다 그냥 먼저 발표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미국하고 상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다음에 미국하고 상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까? 한국에서는 반미 감정이 높아지는 거예요. 국민들 사이에서. 남한 정부하고 김정은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민족이 뭐 이거 해보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못하게 하고, 철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못하게 하고, 개성공단 다시 열려고 하는데 미국이 못하게 하고, 북한의 산림 재건 사업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또 반대하고, 자꾸 이런 모양새가 보여지면은 한국 국민들 사이에 반미 감정이 높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아예 이번에는 아예 한국이 예전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막 미리 발표하고 미리 발표해버리는 이런 행동 못하게 하려고 한미 워킹그룹을 만든 거거든요. 야, 너네 마음대로 막 그렇게 발표하지 마. 모든 대북 사업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이후에 뭐 발표를 하든 뭘 하든 해야 해. 이것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한미 워킹그룹을. 그러니까 미국도 참 이 문재인 정부에 그동안 정말 많이 화가 났던 겁니다. 하다 못해서 이제는 이제 워킹그룹 만들자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야, 이제는 너네 마음대로 발표하지 마. 모든 대북 사업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1차적으로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다음 프로세스가 이어지는 거야. 이거죠. 미국도 정말 참 그동안 골머리를 써 온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리고 며칠 전에는 미 대사관에서 한국의 4대 기업들 전화해가지고 컨퍼런스 콜을 하자고 그렇게 스케줄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지금 재계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한국 정부가 청와대에서 이거를 재무부하고 한국 4대 기업하고 컨퍼런스 콜을 하려고 한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그 4대 기업에 전화를 했더라. 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흘려서 굉장히 미국 정부 쪽에서, 미 행정부 쪽에서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그 컨퍼런스 콜을 취소했다는, 이제 그래서 취소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은
만약에 한국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우리가 한국 정부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경제 제재 들어가겠다. 이거거든요. 경제 제재.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잖아요. 세컨더리 보이콧도 있고, 환율 조작국 지정도 있고, 뭐 그리고 중국에게 하는 것처럼 관세 때리는 것도 있고. 근데 아마도 미국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은 세컨더리 보이콧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국에 때릴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때릴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왜 그러면은 미국이 환율 조작국 지정도 있고 관세 때리는 방법도 있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크냐? 왜냐면은 미국이 한국에 경제 제재를 했을 때 그렇게 한국이 경제 제재를 받게 된 이유가 문재인 정부에게 그 잘못이 있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장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이렇게 지금까지 재무차관을 통해서 한국 은행들에게 경고를 하고 또 비건을 보내서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미 재무부에서 한국 그 4대 기업들하고 컨퍼런스 콜, 화상통화를 하려고 했고 이런 지금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은 세컨더리 보이콧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미국이 중간선거 이후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뉴스를 보니까 매티스 장관이 지금 요 뉴스를 보니까 매티스 장관이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아마 경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다. 매티스 장관이 혹은 사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물론 트럼프가 매티스 장관한테 그 사람은 민주당원 같아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매티스가 곧 잘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니까 매티스가 트럼프한테 상당히 고개를 숙이면서 이제 뭐 당신 말 잘 듣겠습니다. 북한에서 미군 유해가 송환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말을 잘 듣고 계속 장관직을 수행할 생각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조선일보의 워싱턴 국장 강인선 워싱턴 국장 있잖아요. 강인선 씨가 워싱턴 국장이 그 매티스가 무슨 어떤 대화 행사를 했는데 그 워싱턴에 있는 평화연구소라는 데서 뭐 열린 대화 뭐 이런 걸 했나 봐요 매티스 장관이.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남미에서 캐러반 이민자들이 수천 명의 그 행렬이 미국 국경선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매티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 쪽으로 군인을 수천 명 보낸다는데
어, 그 이제 누가 이렇게 물었냐 봐요. 메티스 장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 쪽으로 군인을 보내서 그 캐러반 행렬을 막는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티스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메티스가 픽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 캐러밴들은 늘 있었다.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민자 문제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바람에 이민자 문제를 부각시켜서 지지자를 모으려고 하는 바람에 그 규모가 좀 늘어났을 뿐이지 뭐 예전부터 캐러밴은 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이 미국에 우리 미국인들도 다 이민 온 거다. 인디언 원주민들이 원래 여기 살던 원주민이지 미국에 여기 지금 다 백인들 다 이민 온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반이민 정책을 쓰면은 우리도 다 나가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티스 장관이 그 무슨 열린 대화, 메티스와의 열린 대화 뭐 이런 거였나 봐요. 뭐 토크 콘서트 같은 그런 거였나 보죠.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메티스가 메티스는 확실히 트럼프하고는 철학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메티스가 중간 선거 이후에 미 행정부를 떠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저는 메티스의 이런 생각은 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년 전, 300년 전에 백인들이 와서 정착을 했던 거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때는 아직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디언 원주민들이 그 넓은 아메리카 땅을 다 수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국가를 형성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그냥 소규모 부족들로 있었던 상태였고 거기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뭐 얼마든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국가가 형성된 거 아닙니까? 아메리카 땅에. 지금 3억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살고 있고 지금 완전한 국가가 형성되어 있고 군인들이 국경선을 다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과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이민자들을 못 들어오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300년 전에 들어왔던 이민자들 우리 백인들도 다 나가란 이거는 논리적 비약이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지금 미국은 완전한 국가가 됐죠. 국가 공동체가 됐죠. 그러니 아메리카 땅을 전체를 점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국가가 됐기 때문에 마약 팔고 범죄자들 들어오고 그 이민자 행렬에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같이 합류해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막아야죠. 막아야죠. 막고 선별해서 그 중에서 선량한 사람들,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냥 남자들끼리 막 몰려오는 이런 사람들 말고 가족을 데리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들어온 선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선별해서 받아줘야죠. 지금 트럼프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텐트촌을 만든다 그래요. 그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이민자들을 받을 거라고 그래요. 그게 맞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다 받습니까? 그러니까 메티스의 이런 세계관이 확실히 트럼프하고는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관이다. 그 메티스가 지금 그 행사에 나와가지고 토크 콘서트에 나와서 지금 트럼프의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그걸 논리적으로 약간 그 극단적인 논리적으로 그렇게 비꼬는 식으로 트럼프의 이민자 정책을 비판하는 거 보면은 아마
매티스가 이번 중간 선거 이후로 세션스 국무장관 나갈 것 같고요. 매티스도 아마 이번에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